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과부의 딸. 어느 과부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관연하도록 짝을 찾지 못하자 과부는 근심이 깊었습니다. 사실 아비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에 관연한 딸을 누가 선뜻 데려갈 일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과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밤이면 밤마다 웬 사내가 딸의 방에 드나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내가 딸의 방에 들어간 뒤 조금 있으면 자지러지는 듯 딸의 비명이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대체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할 좋을지 몰라 그냥 두 손으로 귀를 막는 신용을 해볼 뿐이었습니다. 딱하게도 딸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 저 마을 동량을 다니던 거지가 과부의 집 헛간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헛간은 하필 땅의 방 가까운 곳에 있었지요. 한밤중 거지가 거적을 덮고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거지는 이상해서 상체를 일으키고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저쪽에서 한 사내가 이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몸가짐이 번듯한 것이 도둑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괴이하다. 이 밤중에. 거지는 가만히 그의 동정을 살펴보았지요. 딸의 방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방 앞에 이른 사내는 자물쇠를 보면서 명령하였지요. 열려라. 사내가 한마디 하자 자물쇠는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사내는 거침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곧 죽을 것 같은 딸의 비명이 들려왔지요. 비명은 거지의 고막을 웅웅 울릴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사내는 방을 나왔습니다. 닫혀라. 사내의 명령에 자물쇠는 다시 소리도 없이 잠겼습니다. 거지는 꿈이 아닌가 하여 자기 팔을 꼬집어도 보았지요. 그러나 분명히 꿈은 아니었습니다. 뜬 눈으로 똑똑히 본 현실이었던 것이었지요. 하도 이상한 일이어서 거지는 거적을 밀치고 일어나 땅의 방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톡 건드려 보았습니다. 왜 건드리시오? 자물쇠가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거지는 놀라 자빠질 뻔했지요. 아니, 말도 하는 자물쇠로구나. 그렇소. 자물쇠가 말을 할 줄 안다면 그 사내의 정체나 물어보자고 거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녀석은 누구냐? 자물쇠가 대답했지요. 사람은 아니요. 그렇다면 뭐지? 황지네요. 뭐라고? 저 너머에 있는 밭에 살고 있다오. 그 돌 밑에 오래 묵은 황지네라. 밤만 되면 사람으로 둔갑하여 이 집 처자를 괴롭히는 것이요. 아마 처자가 얘 같아 죽어버릴 때까지 괴롭힐 것이요. 그랬었구나. 황지네였구나. 거지는 탄식하며 그 나쁜 황지네 놈을 잡아 죽일 방법이라도 있는지 자물쇠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힘들겠지만 방법이 있긴 있어요. 방법이 있다면 어려워도 내가 하겠네. 제발 가르쳐 주게. 거지는 불끈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자물쇠는 거지의 진정을 확인하고는 여차저차 황진애를 물리칠 방법을 귀뜸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거지는 과부에게 아침밥을 구걸하였지요. 과부가 동량을 주고 고맙다고 한 다음 계획대로 수작을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님과 딴방을 쓰시나요? 그건 왜 묻는 거요? 간밤에 제가 바로 여기 헛간에서 잤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따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던데요. 거지의 말을 듣고 과부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거야 나도 아는 일이지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남자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전혀 몰라요. 과부의 수심이 더욱 깊어지는 듯하자 거지는 이제 그 사내의 정체를 밝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 정체를 제가 압니다. 하며 실은 사람이 아니라 황진애가 둔갑한 남자라고 알려주었지요. 그러자 과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세상에 그럴 수가 없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지 과부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황진애가 따님을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아니, 제발 그놈을 다니지 못하게 할 수는 없겠소.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지가 이렇게 뜸을 들이자 과부는 그렇게만 해준다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마 하고 간청했습니다. 거지는 자물쇠가 귀뜸해준 대로 과부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장 숯 5가마니만 구해오십시오. 거지는 숯 5가마니를 싣고 과부네 집 너머의 밭으로 갔습니다. 자물쇠가 가르쳐준 대로 그 밭 가운데에는 커다란 반석이 놓여 있었지요. 거지는 반석 밑은 물론 그 주위를 몇 차례 빙빙 돌며 숯들을 골고루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숯에다 불을 지폈지요. 익고 숯불은 달아올라 시뻘건 화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석이 몹시 뜨거워지자 과연 돌 밑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기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미 주인은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황진애는 부질없이 이리저리 피해 보다가 끝내는 불에 타 죽고 말았지요. 그날 밤부터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과부는 자기 딸과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동랑질하느니 딸과 결혼해 여기서 농사지으며 살며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지요. 과부의 제의에 거지는 우물쭈물 확실한 대답을 피하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렸지요. 지네의 각시하고 어떻게 산담. 과부도 그 생각을 눈치채고는 그럼 다른 무슨 소원이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따님의 방문을 채우던 자물쇠나 주시지요. 황진애를 물리친 건 순전히 자물쇠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신통한 자물쇠가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과부는 거지의 소원이 의외였습니다. 상당한 걸 요구하리라 예상하였는데 고작 자물쇠라니. 동량 구걸이나 다니다 보면 그런 것에 유독 눈이 가는가 보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과부는
선뜻 자물쇠를 내주었습니다. 거지는 그 후 유명한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만사를 다 아는 자물쇠가 곁에 있으니 어떤 운세든 신통하게 알아맞혔던 것이지요. 아내를 간통한 사내. 기원전 108년 삼한시대, 중국의 한 무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사군을 설치하고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여러 부족들은 끝까지 한 무제에 항거하며 각기 나름대로 영토를 구축하고 집단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족들은 마한, 변한, 진안을 비롯해 남쪽의 여러 지방에 걸쳐 대략 60여 개나 되었는데, 이들은 장수나 신지라고 불리는 우두머리를 두고 농사짓고 누에를 지며 자치적인 생활을 하는 일종의 부족국가 형태를 이루었지요. 사나는 이러한 부족국가의 하나인 큰외 우두머리 큰외 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나는 아버지인 큰외 장수의 뒤를 이어 부족을 다스리려면 용맹과 지혜를 두루 갖추어 부족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큰외 장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민을 다스리는 장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지요. 오늘 사나가 부족을 떠나 이곳 지리산 반대쪽까지 사냥을 나선 것도 자신의 용맹스러움을 가시하고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나는 다행히 커다란 곰 한 마리를 사냥해서 살코기와 가죽을 벗겨 가지고 다시 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창하던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억소같이 퍼부었지요. 사나는 어깨에 둘러맨 곰 가죽을 우산처럼 받쳐들고 비를 피해 뛰다가 호젓한 골짜기에 민가인 듯한 집 서너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곤 무작정 그중 한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사나는 큰 소리로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사나의 다급한 말투가 연이어 이어지자 부엌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지요. 누구를 찾으시는지요? 여인의 얼굴을 본 사나는 잠시 넋을 잃고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보통의 여임집 안악들과는 달리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반달 같은 두 눈에 선이 부드러운 콧날, 산수유 열매처럼 작고 붉은 입술이 사나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지요. 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비를 만나 이렇게 왔습니다. 사나가 말끝을 흐리며 얼굴을 붉히자 여인은 생긋 미소를 띄우며 말했지요. 지금 집에 저 혼자뿐입니다만 어쩌겠어요. 비 때문인걸. 그렇게 비를 맞고 서 계시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인은 사나의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하여 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나는 여인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면서 숨이 멎는 듯한 황홀감에 빠져 전신에 맥이 풀리는 것만 같았지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저녁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여인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나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과 가슴 속에서 들끓어 오르는 남성의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나의 나이
갓 20이었습니다. 아직 혼인을 올리지 않았으니 여자를 품에 안은 경험이 있을리 만부했지요. 사나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자의 옷가지들로 보아 여인은 처녀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디 간 것일까? 괜히 남편도 없는 아녀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 경을 치르게 되는 건 아닐까? 사나는 짐짓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얼른 저녁이나 얻어먹고 길을 떠나야겠다고 속내를 다지는데 방문이 열리며 여인이 밥상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외딴 산중이라 반찬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냥 허기나 때우세요. 무슨 별 말씀을. 고맙게 먹겠습니다. 여인의 말과는 달리 밥상은 사시사철 산에서 나는 나무를 비롯 이것저것 정갈하게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종일 굶었던 사나는 허겁지겁 밥술을 떠다 말고 여인에게 물었지요. 남편께서는 사냥이라도 나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 너머에 계신 시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고안을 갔습니다. 돌아오려면 한 사나흘쯤은 더 걸릴 것입니다. 여인은 사나가 물어보지 않는 시일까지 말하며 생긋 웃었습니다. 사나는 또다시 가슴이 두방망이질 쳐서 얼른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수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사나가 밥 한 그릇을 모두 비우고 나자 여인은 다시 술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사나는 도로 자리에 앉아 여인이 내민 술잔을 받았지요. 비가 그치려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 길 가시려면 추우실 테니 약주로 몸을 좀 녹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후히 대접해 주셔서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나의 말에 여인은 또 생긋 웃으며 비어있는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어느새 술 한 병을 다 비운 사나가 낮에 사냥한 곰의 살코기와 가죽을 내놓으며 말했지요. 변변치 않습니다만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받아주시지요. 사나가 활과 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말없이 앉아있던 여인이 사나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잠시만 더 계시다 가십시오. 산중이라 저 혼자서는 무섭습니다. 부인, 이러시면... 여인의 팔에서 다리를 빼려던 사나는 중심을 잃고 방바닥에 넘어졌고 이내 여인의 가쁜 숨소리가 사나의 귓전을 간질거렸습니다. 사나는 더 이상 흥분을 참지 못하고 여인의 등을 끌어안고 한 손으로 거칠게 여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 안의 두 남녀가 열에 들떠 서로를 탐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들창 밖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검은 그림자 하나가 황급히 마당을 빠져나와 제 너머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기는 친구의 말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밤이 깊지 않았는데도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걸로 보아 친구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정기는 친구를 돌려보냈지요. 고맙네. 이렇게 연락을 해주어서. 그렇지만 사람의 이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혹 자네가 오해한 것이라면 자네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서로 무안하겠는가? 그러니 내가 사실을 확인하고 자네를 찾아가겠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 있게나.
알았네. 그럼 이따가 봄세. 친구를 돌려보낸 전기는 발소리를 죽여 들창 밑으로 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는 남녀의 거친 숨소리가 신음소리와 함께 흘러나왔지요. 전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필시 아내의 꿰매 넘어간 것이 분명한 까닭이었습니다. 전기의 아내는 미모가 뛰어난 대신 정조관념이 별로 없는 여자였습니다.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전기가 나이 30이 넘어서야 뒤늦게 이 마을에 사는 지금의 아내와 혼인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전기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아내를 대했지요. 그러나 아내는 천성적으로 음탐함을 타고났는지 전기의 친구들 중에 얼굴이 반반한 이가 집으로 찾아오면 괜히 방을 들락거리며 실없이 웃음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아내의 그런 성질을 잘 아는 전기로서는 제 너머 아버지의 병고안을 가면서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미리 아내의 행실을 살펴달라는 부탁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방으로 들어가 난리를 피운다면 몇 가구도 되지 않는 동네에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기는 전기의 아내뿐만 아니라 전기 역시 마찬가지 일터였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전기는 어흠하고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마당에서 잠시 지체했습니다. 이윽고 방 안에 불이 켜지더니 서둘러 옷을 챙겨 입느라 그러는지 부산스런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전기는 잠시 후 방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내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아내와 정을 통한 젊은이는 지은 죄를 아는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이놈, 대체 누구기에 남편이 있는 아녀자를 희롱하고 통정까지 했단 말이냐? 전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깃들여 있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나는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수치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긴 아느냐? 여기 칼이 있습니다. 부디 이 칼로 제 목을 쳐 주십시오. 전기는 사나가 내놓은 칼을 보았지요. 정교한 칼집의 문양과 귀한 돌이 박혀 있는 걸로 보아 필시 지체 높은 자임이 분명했습니다. 누군지 이름을 말해보라. 사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면 그것은 사나 자신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큰매 장수를 비롯한 부족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만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어서 이 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 전기는 칼로 목을 쳐야 한다면 그것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음탕한 자신의 아내라고 마음속으로 고통스럽게 되뇌였습니다. 전기는 칼집에서 천천히 칼을 꺼내 들었지요. 흐린 불빛에 날카롭게 날이 선 칼날에서 금속성의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전기는 칼등으로 사나의 목덜미를 슬슬 문지르며 말했지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지은 죄는
죽음으로도 씻지 못할 퇴제입니다. 정기는 사나의 목에 대었던 칼을 아내의 얼굴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정기의 아내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정기는 방 한쪽에 놓인 술상을 쳐다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술을 가져오라. 정기의 아내는 방바닥을 기다시피 하여 부엌으로 나갔지요. 그리고는 술병을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따라라. 정기는 한 손에 칼을 쥐고 남은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정기의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연거품 술 몇 잔을 단숨에 들이킨 정기는 술잔을 사나에게 건넸지요. 죽을 때 죽더라도 술 한 잔은 바꿔라. 사나는 정기가 건넨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정기는 칼끝으로 안주를 집어 정기의 입에 갖다 대었지요. 먹어라. 사나는 묵묵히 입을 벌리고 칼끝에 꽂힌 안주를 받아 먹었습니다. 보기보다 간담이 꽤 큰 놈이구나. 정기는 술 한 병을 다 비우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정기의 아내는 벌벌 떨고만 있었고 사나는 고개를 숙인 채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의 가슴 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지요. 마음 같아서는 둘 다 죽여 가슴 속의 분노를 시원하게 씻어버리고 싶었지만 젊은이의 언행이 애사 사람 같지 않은 데다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이 자꾸만 정기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거라. 이후 다시는 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사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기의 아내도 뜻밖이라는 듯 놀란 눈으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알겠느냐? 내 너의 얼굴을 다시 볼 때에는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러니 어서 가거라.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정기의 두 눈에 새파란 광채가 일어났다 서서히 꺼졌습니다. 살려주신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사나는 일어나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지요. 여인의 운명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자신을 살려준 것을 보면 필경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설핏 들었습니다. 사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산길을 헤치고 부족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인 큰매 장수가 세상을 떠나고 사나는 부족민의 청거를 받아 장수의 자리에 올랐지요. 사나는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큰 세력을 이루었고 그런 동안 사나의 머리에도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자식도 여러 두어 사나는 부족민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나 앞으로 오랏줄에 꽁꽁 묶인 한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장수인 사나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나가 엄준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예, 다름이 아니었고 이자가 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사나 앞에 나서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지요. 자세히 말해보아라. 소인은 외돌마을에 사는 섬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마을에서 사냥을 나가는데 이자가 활을 쏘아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래. 그 당시 풍속으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나는 오랏줄에 묶인 사내를 내려다 보았지요. 사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나는 사양을 언도하려고 사내에게서 얼굴을 돌리려다 문득 사내 허리춤에 꽂힌 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나는 눈을 크게 뜨고 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칼은 분명 자신의 칼이었지요. 수십여 년 전 사냥을 나갔다가 젊은 혈기에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고 그 집에 두고 온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나를 살려준 여인의 남편이 바로... 사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은혜를 갚을 차례였던 것입니다. 사나는 큰 소리로 말했지요. 너는 어찌하여 저자의 아비를 살해했느냐? 오랫줄에 묶인 사내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화살을 잘못 쏘아 실수로 그리 된 것이옵니다. 그것이 사실이렸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하려겠습니까? 알았다. 내일 다시 재판을 할 것이니 죄인은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모두 물러들 가거라. 야심한 시각 사나는 신복인 해소를 은밀히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잘 들어라. 이것은 너와 나 둘만이 아는 비밀이어야 한다. 예. 해소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지요. 오늘 낮에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고소한 솜들이란 자의 집을 아느냐? 예. 이유는 알 것 없고 지금 당장 그 집으로 가서 관에서 시체를 꺼내어 산속 깊이 갖다 버리거라. 그리고 관 속에다 커다란 개 한 마리를 집어넣어 두거라. 이 일은 어느 누구에도 들켜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느냐? 사나의 명을 받은 해소는 시키는 대로 아무도 모르게 모든 일을 해치우고 사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사나는 현장 검증을 핑계로 섬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관을 열어라고 명령했지요. 죽은 사람의 관을 연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장수의 명인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천천히 관이 열리고 관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죽은 개 한 마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나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섬도를 신문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죽은 아비의 시체는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나 영문을 알 수 없는 섬돌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말을 잃었지요. 내 놈이 장수인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바른대로 말하라. 어째서 무고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 죽이려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소인의 아비는 분명 그자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령된 소리를 하는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나는 그 즉시 옥에 갇힌 정기를 방면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기는 아내로부터 전후 사정을 듣고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걱정으로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날 밤 사나는 정기를 조용히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술상을 앞에 놓고 사나는 먼저 정기의 잔에 술을 따랐지요. 정기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술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자, 드세요. 이제야 지난 날의 은혜를 갚게 되었습니다.
사나의 말에 정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젊은 혈기에 죽을 죄를 지었던 것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셨지요. 정기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사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렇다면 장수께서는 그때 제 아내를 범한... 사나는 지그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잔을 거머쥔 정기의 손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서 드세요. 이제야 그때의 은혜를 갚게 되었습니다. 사나는 조용히 잔을 들어 정기의 술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정기의 눈에서는 어느덧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술잔을 들이켜는 사나의 눈자위도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오래전 헤어진 벗을 만난 것처럼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반갑고 즐거운지 가끔 희미한 웃음소리도 새어 나왔지요. 며칠 후 사나는 옥에 가두었던 섬도를 특별히 사면시켜 주었고 정기에게는 남몰래 많은 돈과 전답을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인연. 인연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되는 인연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만나게 된 특별한 사연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사랑을 만들려 해도 인연이 없으면 결국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열렬하게 사랑을 해 결혼을 하고 싶은데도 뭔가 틀어져 이별을 하는 경우도 흔하지요. 그러니 남녀가 만나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면 힘든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세조가 왕권을 갖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참으로 기막힌 인연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보은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속리산이라는 산이 아주 유명합니다. 하루는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에 속리산 근처를 두 나그네가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얼굴이 여자처럼 이쁘장하고 몸매 또한 호리호리했고 또 한 사람은 중년으로 몸집이 뚱뚱하고 얼굴이야 그저 그랬습니다. 등에는 진 보따리를 하나씩 메고 처벅처벅 걷는 나그네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나그네 서름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해는 넘어가고 갈 길은 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힘이 붙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네, 그러시지요. 하며 길가의 큰 나무 아래서 등에 진 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한 젊은 나무꾼이 나무를 치고 오다가 나그네들이 쉬고 있는 옆에 지게를 받치고 쉬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깊은 산속에 혼자 살며 사람 구경을 좀처럼 하지 못하다가 이들을 보게 되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젊은 남자가 왠지 모르게 좀 수상쩍었습니다. 얼굴은 여자 얼굴 같은데 행색은 나그네 차림이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어디를 가시는
먼 길을 가는 중인데 너무 지쳐서 쉬고 있습니다. 나무꾼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곳까지 가려면 밤길을 한참 걸어야 할 텐데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에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저희 집에 가서 묵고 가시지요. 밤길을 가려면 힘이 드실 겁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니 누추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행여 밤길에 병이라도 당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두 나그네는 듣던 중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의심이 가는 거였습니다. 첩첩산중 산골에 덩그라니 집 한 집뿐이고 남자 혼자 살고 있다니 혹시 귀신이 아닌가 싶은 거였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무꾼의 집에 도착하자 집은 그다지 볼품없는 초가집이었지만 살림살이는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저녁밥을 지어왔는데 여자가 살림하는 집보다 오히려 깔끔한 데다 나무꾼의 말과 행동이 매우 점잖고 예의 바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게 되었지요. 하룻밤을 묵고 난 뒤 사내가 짐에서 무언가를 한 줌 꺼내 나무꾼에게 주는데 바로 금붙이였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지었으니 그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였지요. 나무꾼은 너무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자 중년 사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궁궐에 있던 사람들인데 급히 피해야 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먼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금붙이는 당분간 팔지 마십시오. 행여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들도 위험하니까요. 이쯤 되니 나무꾼의 궁금증은 더해줄 수밖에 없었지요. 나무꾼은 나그네들이 무슨 사정인지 속 시원히 털어놓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붙잡기로 했습니다. 나그네들도 나무꾼이 여러모로 흠잡을 데 없는 데다 주변에 보는 눈들도 없으니 차라리 며칠 더 쉬었다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서로를 믿게 된 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지요. 두 사람은 사실 모두 여자였습니다. 도망치는 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난장을 한 거였지요. 그러고 보니 처녀 총각이 한 방에서 같이 어울려 살게 된 것입니다. 아리따운 처녀와 마음씨 좋은 총각은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말린다 해서 말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사랑의 감정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나무꾼은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그 기쁨이야말로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당신의 부모님들은 누구시고 어디에 계시는지요? 알려주십시오. 이쯤 되자 아내가 된 젊은 여인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무꾼은 얘기를 듣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세조에 하나밖에 없는 공주였고
나이 든 사람은 공주의 유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남장을 했고 이곳까지 피신해 와야 했는지 그것이 더 의문이었습니다. 세조가 좀 못된 구석이 많은 임금이었지요. 단종까지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 충신들도 여러 죽였습니다. 성산문 같은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어려서부터 참으로 영특했습니다. 아버지의 포악성을 걱정한 그녀는 결국 부왕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끊어버리냐고요. 그리고 훗날 그 죄값을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며 아무리 귀여운 딸이지만 당시 세조의 귀에 그 같은 말이 통할 리 없었지요. 세조는 자신의 뜻에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살려두지 않겠다는 독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딸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극약을 먹여 딸을 살해하려 하자 왕후 윤씨가 이를 알아차리고 유모를 시켜 먼 곳으로 피신하여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나무꾼은 김종서의 손자였으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원수의 자식끼리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이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과거란 이미 흘러간 일이고 선대의 원수를 꼭 자신들까지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자식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훗날 이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세조가 피부병이 생겨 이를 고치려 속리산에 내려왔다가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세조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오히려 훗날 자신이 딸에게 하려 했던 짓을 후회하고 또 김종서와의 과거도 지난 일로 치부하면서 오히려 이들 가족들을 다시 한양으로 올라오게 하여 잘 살도록 도와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율곡의 어머니. 예술가인 동시에 높은 덕과 인격을 쌓은 어진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또한 훌륭한 어머니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의 모범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주저없이 심사임당을 떠올릴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의 여루 문인이자 화가였고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임당은 1504년 연산군 10년 강릉 오죽헌 외가댁에서 신면화공의 둘째 딸로 태어나 외조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지요.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자수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또한 사임당은 일찍 학자의 집에서 자라나 엄격한 교육 밑에서 유학의 경전과 명현들의 문집을 탐독하여 시와 문장에 능했지요. 7살 때 화가의 안견의 그림을 본떠 그렸을 뿐만 아니라 산수화와 포도, 풀, 벌레 등을 그리는데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신사임당의 이런 예술적 재능을 말해주는 어린 시절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임당이 꽈리 나무에 메뚜기 한 마리가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지요. 그런데 사임당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림 속의 메뚜기를 닭이 와서 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임당의 그림에 대한 애착은 많은 사람들의 발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루의 으뜸이었지요. 그림으로 채색화, 묵화 등 약 40폭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림도
수십 점 있다고 합니다. 작품으로는 자리도, 산수도, 조충도, 노안도, 연노도, 요한조합도, 그리고 여서폭 초서 병풍 등이 있지요. 심사임당은 글이나 그림 어느 쪽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실력이 뛰어났지만 자신의 실력을 함부로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치집에 초대받은 신사임당이 여러 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을 나르던 하녀가 어느 부인의 치맛자락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 부인의 치마가 다 젖어버렸지요. 그런데 그 부인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잔치에 입고 올 옷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새 옷을 빌려 입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버렸으니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이때 심사임당이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에게 그 치마를 잠시 벗어주십시오. 제가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부인은 의아해했지만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어 심사임당에게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심사임당은 붓을 들고 치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치마에 얼룩져 묻어있던 국물 자국이 심사임당의 붓이 지나갈 때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되기도 하고 싱싱한 잎사귀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신사임당은 치마를 내놓으며 가난한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치마를 시장에 갖고 나가서 파세요. 그러면 새 치마를 살 돈이 마련될 것입니다. 과연 심사임당의 말대로 시장에 치마를 파니 새 비단 치마를 몇 벌이나 살 수 있는 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사임당의 그림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마음을 수양하는 예술이라 생각했던 사임당은 그림을 팔아 돈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부인의 딱한 사정을 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그림을 그려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임당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네 아들과 세 딸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키웠고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엄격한 교육을 했습니다. 사임당의 자애로운 성품과 행실을 이어받은 칠남매는 저마다 훌륭하게 성장하여 모두들 인격과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사임당이 33세가 되던 해 꿈에 동해에 이르니 선녀가 바닷속으로부터 살결이 배곡 같은 옥동자 하나를 안고 나와 부인의 품에 안겨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잉태하였는데 다시 그해 12월에 새벽에도 꿈을 꾸었는데 검은 용이 바다로부터 날아와 부인의 침실에 이르러 문머리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태몽을 꾸고 난 아이가 바로 셋째 아들 율곡입니다. 사임당은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여 자식들을 교육시켜 칠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지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항상 올바른 길로 가도록 내조했습니다. 어느 날 사임당은 남편이 이공과 10년 동안 서로 헤어져 학업을 닦은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이공은 사랑하는 부인을 처가에 남겨두고 서울을 향해서 길을 떠났지요. 하지만 이공은 며칠 동안 계속 집으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사임당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바느질 그릇에서 과일을 끄집어내어 이공 앞에 내놓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몸이라 어찌 오래 더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해서 내 인생을 마치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공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부인과 작별했지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이공은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임당의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사임당은 시부모와 친정 어머니를 잘 모셔 지극한 효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임당은 19세 때 이원수공과 혼인한 후 아버님이 일찍 별세에 홀어머니 이씨를 모시고 친정에 살면서 서울 시댁과 율곡리를 내왕했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두 어머니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효도를 다했지요. 대관령 넘으며 친정을 바라보다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초는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 문산을 날아내리네. 이 시는 사임당의 38세 때 강릉 친정으로 어머님을 찾아뵙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에 대관령에서 오죽헌 쪽을 바라보면서 홀로 계시는 늙으신 어머님을 그리며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임당은 이와 같은 대정치가이자 대학자를 길러낸 훌륭한 어머니로서 남편을 잘 보필한 아내로서 그리고 교양과 학식을 갖추고 천부적 소질을 발휘한 예술가로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성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여성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고 있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